당신은 혹시 이런 느낌을 알고 있나요? 분명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계속 속삭이는 그 느낌.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보다 더 지쳐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아무도 진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기묘한 고독.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짜 내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순간들. 그것은 삶이 흔들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처음으로 진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로로 포장된 이야기도 달콤한 약속을 건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 오랫동안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왔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허물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칼 융기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그 길을 함께 걸어볼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만나는 여정, 그리고 왜 그 여정이 아름답기보다 먼저 무너지는 경험으로 시작되는지에 대해 삶의 어느 고요한 오후, 아무것도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차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색한 그 감각. 한국에서는 그것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좀 쉬면 나아질 거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하고, 가족을 챙겨야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은 늘 마지막 순서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칼 융은 바로 그 밀려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융은 스위스 태생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와 함께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평생에 걸쳐 탐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도달한 핵심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자신의 많은 부분을 숨기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숨겨진 부분들이 무의식 속에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조용히 바꿔놓는다는 것. 윤기 말한 그림자, 즉 섀도우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면들입니다. 질투, 분노, 두려움, 열등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욕망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착한 아이, 성실한 사람, 배려 깊은 사람이 되려면 이런 어두운 면들을 감추거나 없애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억누르고 포장하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뿐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내려간 것들은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 패턴을 만들고 반복되는 고통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가? 왜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같은 상황에 계속 들어가는가? 왜 분명히 아니라고 느끼는데 거절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들의 답이 바로 그림자 속에 있다고 융은 말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또 하나 핵심적인 개념은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씁니다.
직장에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소셜미디어 속의 나, 그것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는 자연스럽습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면이 너무 두꺼워질 때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면을 쓴 것인지, 그것이 진짜 나인지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살다 보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감각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이 페르소나의 압박이 강한 편입니다. 나이에 맞는 역할, 성별에 맞는 기대, 가족 안에서의 위치, 직장에서의 평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짜 자신을 드러낼 공간을 점점 좁혀갑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인가 하는 이상한 낯설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낯설음의 순간, 융의 언어로 말하자면 개성화 과정이 시작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개성화란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과정이 결코 가볍거나 아름답게 시작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너짐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이나 자기 발견을 상승의 경험으로 상상합니다. 무언가를 깨닫고 나면 더 평화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밝아질 것이라고. 물론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기 평생에 걸쳐 관찰하고 또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 과정은 먼저 추락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경험,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의심받기 시작하는 경험. 융 자신도 40대 초반에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 시기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기존에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내면에서 알 수 없는 이미지들과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대신 기록하고 탐구했습니다. 그 작업이 훗날 레드북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그의 내면 탐구 기록입니다. 윤은 그 과정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과했기에 비로소 그 이후의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이 무너짐의 경험은 왜 일어날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억눌러온 그림자, 즉 인정받지 못한 감정들과 욕구들과 진실들이 어느 시점에 더 이상 억눌려 있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더 이상 이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는 다양한 방식으로 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오래된 관계에서 느끼는 이상한 질식감으로, 분명히 성공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분으로, 잘 자고 일어났는데 이미 지쳐있는 아침으로. 이런 증상들은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더 이상 침묵을 지키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윤은 이런 증상들을 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의식의 확장을 향한 초대장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 초대장은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울의 형태로, 때로는 관계의 위기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분노나 눈물로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받으면 빠르게 해결책을 찾습니다. 더 바쁘게 지내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여행을 가거나, 무언가를 소비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모든 것을 접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기 경고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불편함에서 도망치면 그 불편함이 가리키는 진실에서도 멀어진다는 것. 그렇다면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 공허함과 그 불안함과 그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지 그것이 거기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 자체가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낯선 일입니다. 우리는 참고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그 방향에 부드럽게 의문을 던집니다. 참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버티는 것과 통합하는 것은 다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도망치는 것도 다릅니다. 진짜 치유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말하려는 것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되려면 먼저 그 고통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융은 단순히 억압된 기억들에 참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심리적 실체였습니다.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원형적 이미지들과 패턴들이 담긴 깊고 광대한 세계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속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인물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들, 처음 만났는데 왠지 낯익은 사람에 대한 느낌들. 이것들이 모두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에너지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원형이란 무엇인가요? 융에 따르면 원형은 인류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근원적인 심리적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 영웅 원형, 현자 원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특정 문화나 시대를 초월해서 전 세계의 신화와 이야기와 꿈 속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깊이 감동하거나 어떤 인물에 강하게 끌리거나 어떤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그 여운이 남는 것. 이것들은 모두 원형 에너지가 우리의 심층에서 활성화된 신호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융은 남성의 심층에 여성적 에너지가, 여성의 심층에 남성적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니마는 남성 안의 여성성이며 아니무스는 여성 안의 남성성입니다. 우리가 이성에게서 강하게 매혹되는 것은 종종 그 사람 안에서 자신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의 이미지를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융은 보았습니다. 이것이 낭만적 사랑이 그토록 강렬하고도 때로는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서 처음에 완벽한 무언가를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완벽함이 사라지고 실망과 갈등이 시작될 때 그것은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에게 투영했던 내면의 이미지가 현실의 그 사람과 달랐다는 것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과정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를 더 깊이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대에게서 가장 크게 실망했을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상대의 결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투영이 거쳤을 때 드러나는 진짜 관계의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관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혐오할 때 그 강도는 종종 그 사람이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참을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내가 내 안에서 가장 인정하기 싫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윤근 투영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의 그림자가 외부로 투사되는 현상. 이 투영을 거두어 들이는 것. 즉,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나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스크린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림자 통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기보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비난하는 쪽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작업이야말로 진정한 심리적 성숙으로 가는 핵심 경로라고 보았습니다.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만나는 것, 그것을 제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거기 있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식 안으로 통합하는 것. 왜냐하면 그림자 속에는 파괴적인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눌려온 창의성, 억눌려온 힘, 억눌려온 진정성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자신이 됩니다. 융근 그림자 안에 황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외면해온 것 안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항상 착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정의해온 사람의 그림자에는 강한 분노와 자기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들을 유독 강하게 혐오한다면 그것은 자신 안에서 억눌려온 자기주장의 에너지가 투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갖고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착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반부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경험합니다. 50대를 앞두거나 이미 넘겼을 때, 혹은 자녀가 독립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등 삶의 큰 변화가 찾아올 때, 이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를 요구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근, 이 중년의 전환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삶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과제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삶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에서의 자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교육, 직업, 가정, 사회적 정체성. 이 시기에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그에 맞는 페르소나를 다듬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내부로, 사회적 역할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규정해온 역할들과 성취들 너머에 진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되는 시간. 많은 분들이 이 전환의 시기에 우울감이나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다 이루었는데 왜 뭔가 빠진 것 같지? 이 감각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삶의 전반부 게임이 끝나고 후반부 게임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의 게임은 전반부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깊고 이전에 갖지 못했던 종류의 진정성을 요구합니다. 이 전환을 돕는 것이 바로 꿈 작업, 창조적 표현, 그리고 깊은 자기 성찰입니다. 융근 꿈을 무의식이 보내는 편지로 보았습니다. 꿈속의 이미지들은 무작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심리적 상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꿈을 해석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을 기록하고 그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무의식과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 일기를 쓰는 것, 내가 느끼는 것들을 검열 없이 종이에 쏟아내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감정 배출이 아니라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의식의 빛 아래로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융군 자신도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레드북입니다. 그는 그 작업이 없었다면 자신이 정신적으로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적 작업은 그런 면에서 단순한 취미를 넘어섭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이런 활동들은 언어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심층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통합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치유의 도구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또 하나 아름다운 개념은 자기 원형, 즉 셀프입니다. 그것은 의식적 자아를 넘어서 존재하는 정신의 전체성입니다. 자아가 의식의 중심이라면 자기는 전체 정신의 중심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그림자와 페르소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 융기 말한 개성화의 궁극적인 방향은 이 자기 원형과의 연결입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지만 그는 이것이 영원한 평화나 모든 갈등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것을 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피하지 않고 어둠도 빛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 이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포함한 온전함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명상, 영성, 자기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면을 돌보고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열망은 진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성이 도피의 수단이 될 때입니다. 명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고 높은 진동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구체적인 고통을 들여다보거나 어두운 감정들을 마주하는 것은 피하는 경우입니다. 평화롭다고 말하면서도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경우, 감사를 이야기하면서도 내면은 마르고 지쳐있는 경우, 치유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진짜 상처에는 손대지 않는 경우, 이것을 융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의식이 확장되는 대신 자아가 그것을 포함해버리는 상태입니다. 깨달음이 새로운 가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빛과 어둠을 모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느끼게 되는 것. 더 많은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윤기 말한 심리적 성숙의 방향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것을 투영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이들에 대한 우리의 강렬한 감정들은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의 반영입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과도하게 화가 나는 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 나 자신이 무시당하고 통제받았던 상처가 건드려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은 아직 통합되지 않은 유년 시절의 경험들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상대방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사용할 때 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에너지가 자신을 이해하는 에너지로 전환될 때 그 관계 안의 동력 자체가 변화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 역시 투영에서가 아니라 자기 이해에서 나올 때 진정한 힘을 가집니다. 어머니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많은 역할들 속에서 자신을 이룬 분들에게 융의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맡아온 그 역할들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당신 자신과 동일시될 때 진짜 당신은 점점 숨을 곳을 잃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역할 뒤에 존재하는 진짜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결국 모든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슬픔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슬픔을 오래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힘내야 한다. 빨리 털어내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슬픔은 억누르면 그것이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신체 증상으로, 만성적인 피로로, 이유 모를 짜증으로, 혹은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로 슬픔을 느끼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들여다볼 때 그것은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도,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슬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어린 시절의 아픔, 이것들을 느끼고 인정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돌봄입니다. 용기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용기라고 할 때 외부 세계에서 두려운 것을 해내는 능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융의 세계에서 가장 큰 용기는 내면을 향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용기, 오랫동안 외면해온 감정을 느끼는 용기, 내가 옳다고 믿어온 것에 의문을 갖는 용기,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허물어지는 경험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 이 내향적 용기는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아서 종종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혼자가 아닌 것도 중요합니다. 융 자신도 이 여정을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동료들이 있었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치유의 힘을 갖습니다. 판단 없이 들어주는 사람, 자신의 경험을 비교나 조언 없이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자기 이해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가는 곳이라는 인식. 하지만 융의 심리학적 여정을 생각할 때 자신의 심층을 탐구하기 위해 전문적인 동반자를 구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와 지혜의 표시입니다. 혼자서 넘기 어려운 강을 건너려 할 때
좋은 안내자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쩌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공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하는 인식, 혹은 지금 내가 그 한가운데에 있구나 하는 알아차림. 칼융이 평생에 걸쳐 탐구한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진짜 자신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둠을 극복하고 빛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그림자와 페르소나 모두를 포함한 온전한 자신을 살아가는 것. 그 온전함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 지금 당신의 삶 어딘가에서 작은 불편함이 속삭이고 있다면 서둘러 그것을 없애려 하기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 불편함은 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온전한 자신으로 이끌려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어떤 목적지를 향한 경주가 아니라 매 순간 자기 자신과 함께 존재하는 방식을 배워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든 아니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 증거가 됩니다. 이 여정에서 부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기를, 자신의 속도를 믿고 자신의 과정을 신뢰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도 이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이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그 긴 여정의 일부입니다.